오늘 미교론 이제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OT 같은 걸 좀 짧게 말씀드렸고, 미교론입니다. 미교론은, 첫 번째 임용시험에서, 임용시험이 A형 12개, B형 11개, 합쳐서 23문항인데, 미교론이 여기서 몇 개가 나오냐면, 보통 적게 나오면 3문항, 많이 나오면 6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문항수가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는 되게 적었어요. 25학년도 대비 작년 24년 11월 달에 봤을 때는 달랑 2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는 많이 나와요. 올해는 좀 더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 미교로는 주로 누가 나오냐면 학자가 나와요. 학자 이름이겠죠. 당연히 학자 이름 외워두시고, 학자가 주장한 중요 이론이 있어요. 이론, 얘도 당연히 용어입니다. 용어, 명칭, 용어. 이걸 우리가 용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텀블러라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는 그 보온통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 세대는 용어가 보온통이야. 그지? 근데 요즘은 이걸 그러니까 텀블러라고 한다고. 이런 걸 용어라고 그래요. 용어. 그래서 학자의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데, 얘를 사조, 교육론도 사조가 있어요. 미술사처럼. 교육 사조를 아시고, 교육 사조의 특징과 함께 얘를 이해하거나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최근에는 얘가 융합돼서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얘가 2, 3년 전만 해도 단독으로 나왔어요. 최근에는 사조가 융합돼서 나와요. A사조와 B사조 학자, A사조 학자, B사조 학자가 섞어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미교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요거 지우고, 먼저 크게 여러분들 이해를 도모하고자 맥락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사 설명입니다. 역사. 미교론의 역사. 맥락 설명이라고 보통 하죠. 노트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 기본서에 없는 설명이에요. 노트가 필요할 거예요. 노트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빨리 가셔서 연구실에 보면 A4 용지가 보일 거예요. A4 용지 이만큼. 들어가시면 교수 책상 위에 A4 용지가 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미교론에서는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미교론뿐만 아니라 미술사도 마찬가지고. 자, 기차를 타겠습니다. 시대기차라고 그래요. 기차 타고 옛날부터 현대까지 기차를 이렇게 타볼 겁니다. 시대기차 이렇게 타볼 겁니다. 우리가 미교론을 다루는 구체적으로 하면 미술,
미술 교육론은 줄임말 미교론이죠. 이때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미술이라고 하는 요 말은 생긴 지 불과 한 100년, 150년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은 미술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저런 말 안 썼어. 어떤 말로 썼느냐? 드로잉이라고 썼어요. 드로잉. 그러면 옛날에는 미술을 뭘로 가르쳐? 당연히 드로잉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출발합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고대입니다. 여기가 서양을 말하는 겁니다. 서양 고대. 서양 고대에서는 미술, 드로잉을 얘기한 사람이 없고 딱 3명.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로티누스. 요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요 정도만.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중세입니다. 신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미술이라고 하는 활동은 없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예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뭘 만드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걸 혼자 만드는 개인 공예가가 아니라 집단이 공예의 집단을 만들어서 이른바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지. 우리나라도 지금도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회사를 차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2025년 현재 지금도 5명 모이면 협동조합 회사를 차린다. 자, 이렇게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그 조합은 특정 공예품만 만드는 거야. 방패 공예품, 반지 공예품, 신부님이 차는 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 지오르지로 조각상이에요. 요거죠, 요거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다른 거 볼까? 2개 있으니까 하나만 보고 요걸로 할게요. 르네상스 도나텔로 그 유명한 조각가가 했던 성 지오르조 조각인데 방패 들고 있죠. 요거 방패를 만드는 길드에서 주문한 겁니다. 이 방패를 쓰면 안 죽어 뭐 이런 거겠죠, 일종의. 요렇게 길드. 요게 이제 중세에서는 공예 시대였기 때문에 길드라고 하는 조직체에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에서 공예를 가르치는 거야. 공예를. 기술을 가르치는 거지. 요게 답니다. 그 다음에 중세 끝나고 르네상스. 요때부터 이전 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천재라고 하는 대상이 생겨요. 여러분 잘 아는 다빈치, 미켈란젤로 뭐 이런 천재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공예가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개념인 거고, 한편 미술이, 지금으로 말하는 미술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세뇨라고 그래요. 디세뇨. 디자인할 때 말이에요. 디세뇨가 분리됩니다. 회화 디세뇨, 조각 디세뇨. 그래서 디세뇨가 분리된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를 우월하게 생각하겠어요? 조각을 우월하게 생각하겠어요? 다빈치 회화를 우월하게 생각하겠지, 그지? 이런 거야. 서로 막 그걸로 싸워. 그런 겁니다. 여기에 좀 분리가 됐고, 그 다음에 요때 또 순수와 실용이 분리가 됩니다. 순수는 그야말로 그냥 화가, 아마추어. 그 다음에 실용, 이건 공예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 방법이 바뀌어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 교육 방법. 여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로크. 로코코로 이어지는 요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17, 18, 19세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17세기 요때 프랑스를 중심으로 아카데미가 생겨요. 예술원. 역시 아카데미 교육 방법. 이러다가 점차 시민 계급들이 생기고 사회 역사적으로 19세기쯤 되면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체제가 생기냐면 공립학교 체제가 생겨요. 공립학교에서 아직까지는 계속 드로잉. 공립 19세기 공립학교에서 드로잉 교육의 특징,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9세기 미국 공립학교에서 드로잉 교육의 특징. 19세기 유럽 공립학교에서 드로잉 교육의 특징. 좀 더 구체적으로 19세기 프랑스 공립학교의 드로잉 교육의 특징. 이렇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립학교 드로잉 교육. 요거는 나라별. 이렇게 됩니다. 기차를 또 조금만 더 타보자. 자, 여기부터 20세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과학이 많이 바뀌었어. 과학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를.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심리학도 발달하게 되고 이제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현대미술 교육론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이런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한 페이지. 여기까지 한 페이지. 자, 한 페이지 정리하기 전에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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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짠, 짜잔, 짜잔. 플라톤 출제됐고, 아리스토텔레스 출제됐고, 얘가 이제 남았어요. 길드 출제됐고, 르네상스 교육 방법, 디세뇨 분리 출제됐고, 요거 남았어요. 아카데미 교육 방법 출제됐고, 요거 나왔는데, 나라별은 안 나왔어요. 공부할 거 탁탁탁 보이죠? 됐을까요? 짜잔,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자, 그럼 공부할 게 나왔어. 이제 시험 나올 게 나왔어. 공부 별표 친 것만 하실래요? 아니면 얘네들도 읽어보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얘네는 미친 듯이 외우고 어떻게 하실래요? 얘네도 읽긴 해야 돼.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읽긴 하는데 우선은 목숨 걸고 외울 거는 얘네들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외워지려면 얘네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죠. 자, 한 페이지 끝. 두 번째 페이지. 역시 기차 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고대부터 19세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러면 고대부터 쭉 19세기 공립학교까지, 그죠?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공립학교로 되어 있죠. 공립학교까지 미술이란 말을 안 쓰고 뭘 가르쳤다? 드로잉. 그쵸? 드로잉을 가르쳤어요. 드로잉. 자, 그러면 드로잉 보세요. 드로잉. 우리 다 해봤어. 학원에서 이렇게, 자, 연필 들어, 사선, 촘촘하게, 막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그지? 드로잉 기술을 가르치는 거야. 미학을 몰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돼.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얘기를 해서 미술 표현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이 시절을 표현, 파란색, 일부러 파란색 썼습니다. 좀 기계 같은 느낌, 기술 같은 느낌, 표현, 기능, 중심, 사조라고 그래요. 교육, 이렇게 교육 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해했는지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 사조는 표현 기능 중심 미술 교육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말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곰팡이 걸어요. 고대. 그죠? 고대. 뭐 그리스. 정답. 언제 끝났을까요?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사조. 끝났나? 대한민국이 2025년 드로잉 교육 해요, 안 해요? 해요. 아직까지 한다고.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석고대생 한다고. 기술 가르치는 거를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사조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사조에 속하는 학자들은 드로잉 교육으로 물어봐요, 문제를.
드로잉 교육 지도 방법. 뻘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선생님 이렇게 혹시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드로잉 교육 같은 거 잠깐 알바 같은 거 해봤을까요? 해봤을까요? 안 해볼 수도 있지. 그런데 할 때 기억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 학원 내지는 어디서든 드로잉 교육 내지는 채색, 아동미술이든 가르칠 때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방법, 그렇게 학자, 드로잉 교육의 방법, 요걸 시험에 물어본다고. 여태까지 물어봤고. 여기까지 되죠? 자, 20세기입니다. 19세기. 여기다 쓸 거예요. 20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1900년대. 요때 아까 과학의 시대라고 그랬지. 과학 때문에 심리학도 발달하고 막 그러면서 아동을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 철학이 바뀌어. 선생님에서 아동으로, 학생으로. 성인에서 아동으로. 교육 철학이 바뀌면서 요 시절에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생겨요.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뭐냐면 교육의 중심을 성인에서 누구로? 아동으로. 다른 말로 바꿔볼까? 성인을 교사 중심에서 아동은 학생 중심으로. 대표적인 학자가 있어요. 이제 배울 거야 아마. 학부 때나 대학원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름이 두 글자야.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두이가 진보주의 철학이에요. 이때부터 아동 중심이잖아요. 지금 이제 교사 중심이 아니야. 아동 중심이라고. 아동. 그래서 요때 20세기 초에 출연했던 교육사조가 아동에게 표현을 가르치면 두뇌의 창의성이 늘어나네? 가르쳐야지. 그래서 창의성을 중심으로 드로잉을 막 가르쳤다 해서 이때를 노란색입니다. 좀 부드럽게 아동 유치원 색깔 같은 거 이때를 창의성 중심 이렇게 사조 얘기예요. 그러면 창의성 중심에선 주로 뭘 물어보냐? 여기 있는 학자들이 있겠죠, 그죠? 이 학자들이 미술교육, 표현교육을 이전하고 다르게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물어봐요. 그럼 내용은 간단해져요. 이전에는 교사 중심이었잖아요. 기술을 가르치니까. 그치? 여기는 아동 중심이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네? 쉽게? 맞아. 근데 교사가 막 가르칠까? 안 가르치고 아동이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해.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하고 너무 다르죠. 여기는 연필 들어. 선 안 하고. 여기는 너 마음대로 해. 뭐 크레파스 쓸 거야? 뭐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고상한 용어로 자유표현이라고 그래요. 자유로운 표현, 자유표현.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문제 출제된 관점이 달라졌죠. 어떻게 순서로 가르칠 거야? 여기는 아동에게 어떻게 대할 거야?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동, 학생, 저 너 맘대로 해. 하다 보면 얘네들은 어려운 거 하고 싶어요? 쉬운 거 하고 싶어요? 쉬운 거 하고 싶어요. 그게 세월이 많이 가면 얘네들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될까?
점점 떨어지게 됐죠. 엄마 아빠들이 교육세를 내는데 우리 아이들이 빵점 맞아와. 막 이거 안 된다 하고 일어나는 것들. 그게 이제 20세기 중. 여기가 20세기 중반. 20세기 중후반. 지식을 가르치자. 미술은 지식이야. 미술은 지식이야, 지식. 지식. 미술은 지식이야. 지식을 가르쳐야지.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서 요때 여기서 했던 표현 그대로 해. 표현 그대로 하고 여기에다가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 미술의 지식. 지식을 고상한 말로 이해라고 그래. 이해. 여기다 감상을 강조하자. 요렇게 나온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학문적이잖아요, 되게. 그래서 학문 중심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 중심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1984년 자, 여기서는 그을 게 없는 게 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나온 학자를 찾아야 돼. 안 나온 학자. 작년에 허버트 리드 나왔어. 아웃. 로인필드 나왔어. 아웃. 치젝 나왔어. 아웃. 남아있는 학자, 다미코, 또 빅터 다미코, 나타리 콜. 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학자들을 주로 해야 되는 거야. 이해중심 미술 가장 중요한 학자. 너 눈 있니? 아이스너. 아직 안 나온 주제가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 그거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얘기해 줄 거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접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요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때부터 세상은 컴퓨터가 들어와요. 컴퓨터. 와, 발음 된다, 오늘.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지. 여기까지는 손으로 그렸던 이미지. 이때부터는 컴퓨터로 그리는 이미지. 이미지가 달라지니까 이미지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고. 세상은 또 문화가 다양해졌고, 다문화. 그래서 이미지가 달라진 시각문화, 다문화, 포스트 모던 이렇게 막 바뀌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갈 거야. 이해가죠? 자, 두 번째 페이지 접고 우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